장 대표가 설명한 방미의 성과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미국 가서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세 분께서 예측을 한다면 이건 일단은 자당 대표니까 자당 대표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는가 싶어서 일단 먼저 듣고.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11시 20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할 것 11시 같아요. 20분에 기자회견을 우리가 방송 중에 보던가 보고 하자. 보고 네. 또 그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내일 패널분들이 분석을 잘 해주셔야죠.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그 뭐랄까 수호지심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부끄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가 연이어 그렇지. 일어나는 와중에 네. 막 X에서 이스라엘 규탄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정동영 장관이 막 미국과의 어떤 정보 공개에서 우리나라 대북 정보가 끊기고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반미로 가지만 대한민국 정치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공화당 인사들만 만난 게 아니라 어쨌든 백악관 NSC 인사도 만나고 국무부도 만나고 했잖아요.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벤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 못 만난 건 아쉽지만 한국에도 여전히 이 한미동맹을 강하게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대화의 어떤 창구를 복원한 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현 대표께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고 오신 거군요. 수호지심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약간의 실용적 외교론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정동영 장관 정도는 경질을 해야죠. 정도는 좀 경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도 성과 제가 이제 이 이슈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땐 성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 성과는 성과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근데 방금 데자뷰 같은 게 장희찬 최고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따 을총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듣고 하시죠 이런 거 몇 번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바로 기자회견이 잡혀 있군요. 저도 그걸 보고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궁금하긴 하죠. 그 왜? 근데 나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이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동혁 대표님이 연설하시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연설을 할 때 영상을 찍으면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하면서 찍는데 이상하게 딱 본인만 이렇게 나오시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어떤 효과를 주시려고 이렇게 찍은 거지?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연설 영상을 그렇게 찍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러면 연설한 게 아니라 그냥 연설장에서 사진만 찍은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나름의 뭐가 의미가 있으셨겠게 왜냐면 스탠다드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하신 걸 텐데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네, 근데 뭐 단순한 거였구나. 네, 이런 부분 있잖아요. 7박 9일간의 어떤 그 여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7박 9일간의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7박 9일 제가 이렇게 길게 가면서 비공개가 많은 거는 처음 보기 때문에 국가 원수도 아닌데 그 왜 난리 쳤잖아요. 그 정원호 구청장이 어디 가는 동안 하루 이건 얼마 썼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렇지. 본인들도 그러면 최소한의 뭔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금으로 갔을 거 아니야. 공금으로 갔는데다가 7박 9일이면 훨씬 길잖아요. 8박 10일이야 8박 10일. 8박 10일이면 길잖아. 네. 그러면 뭐 비공개 일정도 있겠지만 전부 비공개 일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하루 뭘 했는지 정도는 밝히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로남불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은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사진이 저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진만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제 연설이 아니라 그냥 단독 낭독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문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보편적인 어떤 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 연설도 그렇고 뭐 전체 비공개인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동맹 뭐 회복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정부 뭐 비판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한 1, 2주간 비판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죠 아마. 그렇죠. 어쨌든 뭐 이따가 곧 이제 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기자회견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내일쯤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고성국 유튜버가 미국이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방미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혹시 궁금합니다. 그 고성국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지. 네, 혹시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장동혁 그게 대표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가족 아니 장동혁 대표 친구분들도 장동혁 대표를 대권 주자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야당 대권 주자는 꾸준히 1등이에요. 아니 근데 뭐 천지일보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대권 주자로는 꾸준히 1등이고 이렇게 희화할 일은 아닌 게 그러니까 긴 기간에 비해서 성과나 만난 사람들의 레벨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은 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의원들만 만난 게 아니라 백악관의 NSC 관계자도 만났고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안에 들어가서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뭔가 판을 뒤집는 성과라기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미국의 어떤 조야나 워싱턴의 공식 라인에서 대화 가능한 상대로 보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 이 사람들이 물밑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동영 장관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여당 대표랑 이야기하자니 옛날에 미국 대사관저 들어가서 불지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총리랑 대화하자니 그 친형이 미국 점령군 꺼져라 이러고 있잖아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물밑 대화를 할 상대가 여당에는 카운터파트 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나름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죠. 그런 비판을 심지어 김민석 총리도 받았지만 어쨌든 비자 나와서 미국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그 뭐 지금 예전에 막 그 미국 관련해서 대미 시위했던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저런 건 야당에서. 근데 NSC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국장급인지 뭐 9급 주무관인지 4급 뭐 서기관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안이 지켜져야 해서 장차관급이 아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를테면은 막 그 국민의힘 어디 출신 누구랑 만나서 취재를 하는데 9급 누구랑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랑 회복되고 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공개하지 못할 만한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간부급들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방증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다 좋은데 이게 시기적인 것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대표께서 나가셨으면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커지면 뭐 좀 성과가 있어도 고작 이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억가를 당하시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억가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미국에서 뭐 하다 뭐 하고 왔니 이렇게 좀 묻고 싶은 분이 계세요. 예.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전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미국에서 만난 사람은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셨길래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 비공개로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당한 게 아니라 네. 마지막 그 사진, 그 저거? 국무부 차관보 등이 보이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보면 뭐 대통령실에 일하고 제가 수행하고 행사를 많이 했지만 네. 상대방이 본인을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는 걸 좀 꺼려하면 네.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비공개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도 보고 그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도 가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도 갔을 때 네. 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 차관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뒷모습이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문제를 삼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네. 숙청과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행정명령하고 빨리 끝나고 나서 사인하고서 가야 되는데 30분 늦으면서 한국 교회가 급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본질은 이거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에 그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되는 대북 정보를 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야당 대표로서 가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다음에 국민이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한 거고요. 하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그 관세 협상을 다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루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쿠팡 관련해서 미국 조회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쿠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도리어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 데럴 아시아 아이사 하원 의원을 만났을 때 쿠팡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익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지금 방문 의지나 뭐 네. 의도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6.3 지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행보냐를 놓고 봐서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민주당의 블랙 요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비공개로 한 것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 야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비공개로 만나고 그래 무슨 얘기했냐? 뭐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내용 자체가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당비하고 국가에서 들어간 세금 들여가지고 갔는데 그 일정도 제대로 지금 다 세팅이 안 돼 있던 채로 간 거예요. 폴라 화이트 목사는 만난다고 해놓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야죠. 차라리 만날 계획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마추어틱한 모습을 너무 이제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등판 이렇게 보여준 대가로 도대체 네. 얼마를 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조차 사실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흥 대변인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아니, 포장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애를 쓰고 계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배현진 의원이나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10일 동안 이 공천 업무도 다 마비시켜 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후보자들은 그 사이에 자기네들의 선대위를 따로 꾸리겠다. 그리고 이제 녹색 넥타이 메고 이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선을 긋고 지금 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방선거 앞두고 전 스스로 만든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기인 총재 보시기에는 악화된 한미 동맹의 강화 또는 뭐 신뢰감 회복이나 아니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한 이번에 방미였다고 좀 보십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외교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국내에 주둔하면서 그걸 책임을 지우고 추궁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지 정부의 외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뭐 차관보를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물줄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들 그 맥락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설령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당의 역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16년에 우리가 사드 배치 논란을 기억하잖아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사드 배치를 추진했었던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었던 민주당 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6명의 방중단을 꾸려가지고 중국 가서 다른 말을 하고 왔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신까지 보내면서 야당 따로의 외교와 정부 따로의 외교는 있을 수 없다.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또 중국이나 미국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라는 식으로 비판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판했었던 일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차관보를 만나가지고 말을 했는지는 전 선회해서 이해는 해요.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소기의 의미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선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비교해 보면 사실 당 내도 그렇고 당 외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선거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지금 국조특위가 한창이고 정말 국조특위에서 나오는 그 발언마다 논리가 다 허위라는 것이 그 판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런 효과가 나올 줄 몰랐던 것 예.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뭐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는 아니 분들도 심지어 계시고. 부산이랑 지지율이 소폭 올랐어요. 그래, 장동현 안 대표 계신 비우고 있을 때. 동안에.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지는 않았겠죠. 예. 뭐 물론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떠나간 주진우 경선 후보의 그 이탈된 지지율이 같이 합세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실정들이 더 많이 부각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필 또 자리를 비운 시점에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장동현 대표가 굉장히 좀 난처해진 것 같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서울시당 공천한 182건 중에 18개를 부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악의적입니다. 이 어떤 게요? 프레임이 악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인천시당 공관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당 차원에서 올리면 중앙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통과시킨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180몇 건을 했을 때 18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입니다. 인천도 한 10%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과하게 이게 몰렸느냐. 인천하고 서울하고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관위원들이 공관위가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이견 제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앙 단위로 그걸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중앙 단위에서 하는 시도당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게 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이 18건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건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어떤 건이 통과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18건 관련해서 보류를 했다. 보류는 특정 인물이 소위 말해서 이거 보류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고위에서 이건 그렇지. 볼 때 네.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친한계로 분류되는 네. 배현진 의원과 함께 정치를 하는 우재준 의원도 있을 거고 또 야양자 최고도 있을 거라서 이게 최고위에서 안건을 올렸을 때 표결로서 우재준 야양자 위원이 이거 18건 18건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부결됐다면 모를까.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표결도 없이 그냥 다 같이 보류했다라는 그 결정사항이라면 이걸 가지고 뭔가 꼭 그 서울시당 건이니까 보류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좀 비약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후보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금 밖에 나가서 유권자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통과된 사람들은 아쉽죠. 근데 통과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절차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어떤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최고위에서 이걸 보류시켰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수치가 180건 중에서 18건을 보류했으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발목 잡기다. 뭐 배현진 시당위원장을 뭐 타겟팅한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내용상 그렇군요. 구체성을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네. 지금 여당에서는 블랙 요원이기도 하지만 엑스맨인 거죠, 그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어떡하나? 불구경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같은 의미죠. 아니 예.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국민 민주당에서는 공천인데. 페북에 이렇게 올려놨던데요.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큰일이다. 예, 근데 막 이제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예상을 하면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하고는 적어도 서울시당 위원장하고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고 네. 특히 서울시장 후보하고도 감정의 골이 꽤 깊어진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유세를 하게 될 때 이
동반 유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선거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역시도 본인이 당대표인데 내가 안 할 수 있나? 그럼 당대표의 차량이 또 따로 선거 유세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표 유세 차량이 다니면서 후보들과는 같이 안 하더라도 자체적인 대표 유세단이 다닐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이 또 모일 거냐. 그것도 제가 볼 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미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돼버려서 연합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나 갔다 와서 공천에 대한 보류한 것도 있지만 진종호 의원에 대한 감찰을 또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던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니까 지금 자당의 국회의원이 도움은 되냐? 이 논리는 우리가 대선전으로 돌아갔을 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때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근데 없거든요. 그거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게요. 네. 그 당시에는요. 모든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했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당원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2%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이거는요.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를 해가지고 지금 제명된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른바 당인입니다. 당인인데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을 도울 때 그러면 공당으로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근데 대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 이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알아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진상조사. 네. 근데 저는 그러면 김도읍 의원하고 네. 고 지역위원장 있으시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서병수? 나는데 네. 그분들한테도 같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우리는 단일화 해야 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당행위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과 네. 직접적으로 가서 같이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니, 같이 만났잖아요, 서병수 아니, 그러니까 의원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해야 된다 곧바로 그 부분과 아니면 그거는 과도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다른 거죠. 아니 저는 그렇네요. 박민식 장관을 전 몰라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네.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당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민식 후보가 지금 북갑에서 뛰고 있어요.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대표 징계한 게 아니에요. 또 이른바 윤어게인도 아니에요.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아니에요? 비례대표인가? 맞죠? 맞습니다. 당에 의해서 당이 공천해가지고 당원들에 의해서 후보가 되고 또 유권자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무소속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박민식 후보를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박민식 후보는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대표 징계한 것도 아닌데 뭔가 지금 구조가 박민식 후보가 뭔가 징계한 사람처럼 뭔가 이게 어깨빵을 당한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전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과거에 유승민 대표나 무소속으로 잠깐 나갔었던 의원들을 새누리당이나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비례대표 그리고 정당인들이 도왔었나요? 대놓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인 사람들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당인으로서의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예. 노골적으로 집까지 구해가지고 돕는 것을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용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상황은 이 당대표 감정을 입장에서는 다 빼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이런 거 다 빼고 징계에서 나갔고 가처분도 걸지 않았고 그냥 무소속인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집까지 구해가지고 그걸 돕는다라는 것은 그냥 냅둬요? 냅두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기 때문에 더 그런 의무감도 더욱 그렇죠. 있는 것이다. 더욱 그렇죠. 예. 예. 보니까 뭐 탈당해서 해라, 뭐 징계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이거는 개인 의견들인 것이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조심해야 보신다. 되는 게 만약에 예. 여기서 징계를 하죠. 그럼 6월 16일인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송원석 대표 임기 끝나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돕겠다고 혹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계기가 명분이 되죠. 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중단시키거나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리면 차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복당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데 의결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걸 되게 이용하려고 지금 들 거예요. 예. 이걸 잘 판단하셔라.
있다 전략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 뭐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실 공간은 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약간 멋쩍게 좀 그렇게 웃으면서 좀 무마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이거 선거를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 강원 대표 오신다고 하니까 강원도에 오신다고 하니까 요거 다른 선대에 꾸리는 건 좀 예의상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하기도 하셨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 입장은 어떠세요? 그런데 선대위는 단독으로 꾸리지 않으면서 오면은 쓴소리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아마 그 일정을 좀 그 축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원도 최고위는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밉상이 돼버리고 말았고 또 정치 평론을 할 때 이 주제가 빠지면은 마치 또 흥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마저 주는 그러니까 참 인지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데요. 네.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스트레스 상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 지지 플러스 본인의 그 역량인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당 지지는 일단 접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본인의 정치 미래에도 상당한 아문이다. 네. 이거를 알면은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방금 김진태 지사가 이 말을 했어요. 옛날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줬으면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결자 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이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사퇴 외에는 무슨 결자 회지겠어요? 미국 뭐 안 간 걸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동안에 뭐 징계했던 것들 또 한동훈 전 대표 출당시킨 거 예. 뭐 그런 거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 중에 예. 이영수 교수님이 이젠 결단할 때가 됐다 장동혁 이라는 제목의 아주 긴 칼럼을 주의 깊게 봤는데 조선일보까지도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잡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러나라. 아니면 선거 이거 망친다. 라는 쪽으로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뭐 그냥 국민 염장을 계속 지르니까 그 뭐 뒤통수만 보여주고 네. 얘기할 수 없다. 세상에 의원 외교, 정당 외교를 그 공개할 수 없는 그 외교라면 그걸 왜 하는 거죠? 외교란 거는 상대국이 있고 우리 자국이 있고 또 장동혁 대표 자신이 있고 이 3자의 네. 입장이 있는데 그 일단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들한테 나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걸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아니 뭐 국정원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그거 아니고 다 보안이다?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미국 측으로서도 보안을 요구했다. 도대체 오픈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건지 혹은 장동혁 대표와 나눴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은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면 조금 좀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그런 건지 하여간에 왜 갔냐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거든요. 예.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냥 있는 한은 네. 그 무슨 메시지를 발신하건 스피커 자체가 지금 왜곡이 됐고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해도 그러면 너는 이라는 반사가 당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좋은 선거운동은 장동혁 체제의 붕괴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예. 뭐 그래서 지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상당히 조금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와가지고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용하니까 뭐 예.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 4월 15일자 여론조사는 우상호 대 김진태 51.4 대 38.8 뭐 좀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뭐 좋은 편이죠.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애초에 아주 예.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열심히 지역을 갈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가 사실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 지지율은 오히려 이광재 지사가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네. 후보 공천받기 전에. 그런데 흔쾌히 양보를 하고 열심히 돕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 또 애초에 그쪽이 이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야 계획 없이 갔다가 사진 한 장은 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정치권의 포토제닉상은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양양 최고위원회가 취소가 됐잖아요. 대신에 이제 현장에 뭐 유권자는 좀 만난다. 뭐 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김진태 후보가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또 뭐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양에 오면 나는 쓴소리를 하겠다 대놓고 면전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본인의 선거 전략으로 나는 김진태 나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라는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인지 네. 내가 쓴소리 할 거니까 오지 말란 얘기인지 헤아릴 길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안 갔습니다. 그 최고위원회는 안 연 거죠. 그래서 선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지역에서 최고위원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선거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천 한 번 가고 안 간 셈이 돼버렸어요. 딱 한 번. 거기에서 이제 면전에서 돌 짚고 사실상 돌 맞은 셈이죠. 입으로. 네. 그런데 쓴소리 듣고 뭐 윤상현 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막 이선 후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도 않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쓴소리하는 의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뒤에 세종, 강원 일정 잡혔습니다만 취소됐고 미국 갔다가 오늘이에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인데 뭐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마당이니까 뭐 독자선대 얘기도 나오는 거고 후보도 안 정해진 경기도에서조차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독자선대위 구성하겠다라는 선언부터 먼저 하고 네. 이런 식의 뭐 제가 보기에는 아수라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예. 차원에서 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처음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든지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들이 이 당의 문제를 처음부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자기가 후보가 된 다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당당치 못한 자세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 후보 빼고는 다 그런 행태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감 떨어지는 장동혁 대표가 현실 파악, 현타가 늦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뭡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가 오래전부터 잘못됐지만 그 얘기를 이제서야 끝나는 후보들 그 후보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느냐 한마디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 감각이 떨어졌느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를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미국 간 것도 약간 그런 야망을 일정 정도 그 시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또 장단 맞춰주듯이 유튜버 고모 씨가 대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대권 후보인데 오히려 그 뭡니까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한 후로 자기 지지도가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황교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해갖고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열정과 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극단적 좌절감을 지금 느끼는 상황 아닌가. 이게 당의 플러스는 안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네. 또는 지금 후보들이 진작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하고 또 사실 무리한 제명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게 가뜩이나 1.5선인가?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없다가 지금 현타가 오니까 이게 당 전체 그리고 후보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임팩을 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타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걸까라는 좀 궁금증이 아니 들 좌절로. 정도로. 그러니까는 현실을 안다기보다 지금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그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그 아닌가 상황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이제 뭐 10몇 %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대변인에 대해서 징계를 못하는, 다시 기용하는. 너무나 현실 부정이죠. 네. 도대체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사람이 그 당에는 그렇게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7명의 결의문, 전륜 결의문, 뭐 실제로 저는 뭐 휴지 조각 같이 느껴졌어요. 네. 뭐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종이 한 장으로 뭘 다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걸로 민심에 어떤 소구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냐? 그 결의문까지도 나 사인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그 모습을 네. 보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는 뭐 그나마 혁신선대위 구성하고 뭐 인적 쇄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번 이제 후보 뭐 공천 신청도 뭐 미루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는 공천장 받고 나니까 가불관계가 바뀌는 거고 본인들 주장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란 중형임무 종사자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네. 유력하잖아요 지금. 그분 유영아 유력하시죠. 의원하고 유력한데 추경호 후보마저 거리두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아니고 추경호 너마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현실인 거고 진작에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두더지 게임처럼 네. 그것도 굉장히 비겁한 행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조 의원이 보시기엔 독자 선대위로 꾸리면은 조금 그 윤호개인의 냄새를 좀 지울 수 있을까요? 아유, 그 뭐 묻어 있는 거. 그렇게 묻어 있는데 이렇게 그 막 털어내는 거지. 독자 선대위. 저리가 막 이러고. 글쎄요, 뭐 저 초강력 드라이클리닝을 해도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장에 네. 눈에 안 띄는 게 도움이 된다. 예. 와서 말 섞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뭐 심리학에서 보면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이 그 변해가는 거 있잖아요. 예. 당 지지율이 뭐 18% 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너 때문이야라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현실을 부정하죠. 그죠? 현실 부정하고 처음에 아니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야 무슨 얘기야라고 했다가 이제 격노를 합니다. 사람이 되게 분노를 합니다. 저 참모진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다는 뉴스가 좀 들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판결하시고 이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판사 출신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뭐 추미애 대표라든가 뭐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저도 지금 한 사람 생각나는데 누구요? 누구죠? 법무부 장관 하신 분 누구? 법무부 장관 하신 민주당 민주당의 추미애 후임. 후임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죠. 박범계. 아 근데 뭐 추미애, 워낙에 김기현 뭐 많아요. 그러네요. 의원들 중에 판사 김기현 출신이. 대표 뭐 예. 아주 뭐 검사 출신보다는 진폭이 맞습니다.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분노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은 타협을 모셔 가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대세를 수용하게 되는 뭐 그런 걸로 되지요. 대세를 지금 이미 언제 수용하실까? 저 조선일보나 뭐 이런 저 보수지에서는 수용해라. 타협 필요 없다.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수용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용할 것 같았으면 당이 이렇게 됐겠냐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을 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또
했습니다. 뭐 자기가 해당 유기자 아닌가? 아니 이러면 영이 안 서요. 이게 자기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당원들 원래 자신을 지지하던 세력들조차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매듭을 안 짓고 저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영이 안 서요. 김성현 최고위님 네. 선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 그냥 냅두십시오. 그래야 돼? 알았어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시 한번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그 당내 안에서의 이런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의 분위기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 대표가 미국에 가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김민수 최고는 계속 뭐 언론 등을 통해서 흔들기를 했다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를 했던데 근데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급격히 악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나름대로 107명 의원들 연서해갖고 결의문도 발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미국에서의 이 성과 없는 모습 그리고 땡겨가고 늦춰서 오고 그리고 그 문제의 사진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 갔다 와서 방미 성과 보고한다고 기자회견 하면서도 누구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들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약간 외교와 관련해서 부적절해 보이는 언급들을 하신 건 사실인데 장 대표는 그 이전에 이미 땡겨서 나간 상황이었었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장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선대위를 꾸려서 이 이선으로 나가는 게 사실상 가장 뭐 적합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뛰고 있는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독자 선대위 꾸리겠대요. 서울시는 예전부터 그랬었고 이제 경기도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우리 독자 선대위 하겠다고 하잖아요. 대구 쪽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원래 도당에서도 선대위를 꾸립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중앙당과는 연을 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인선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선대위도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혁신 선대위, 그러니까 새로운 중도 확장적인 선대위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장 대표가 또 재밌는 거는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부울경이랑 그 T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5%, 7%씩 올랐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좀 지도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리서치 조사가 또 하나 또 올라옵니다. 예.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505명을 전화 면접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M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2주 전보다 한 1%포인트 오른 48%의 지지율이 대단하네요. 민주당.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진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울경에서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좀 본 거는 이제 떨어진 것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조사거든요. 전화 면접이 좀 더 정확하긴 한데요. 근데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약간의 과표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직 경선이 안 끝났다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경선이 안 끝나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엄청 많아요. 그 후보들이 다 여론조사를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과표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의 이 시기는 조금 벗어나야지 정확한 여론조사가 좀 나올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올 거고 실제 투표에서는 좀 더 근접한 수치들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의미 있는 거는 최근에 전재수 의원이랑 그 박형주 시장 간의 그
그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KBS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재수로 집결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이 뭐 고소하고 문제 제기해갖고는 박형준 시장이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지금 좀 모호하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맞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라디오랑 이렇게 TV 나오신 거를 유심히 봤는데 좀 모호합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재수 측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을 고발한 거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 전 대표 측에서는 더 신나서 계속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북구에 뭐 하정우네 누구네 이제 결정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나왔었던 여러 중요 인물들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약간 물밑에 가라앉았던 걸 다시 꺼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는 게 정무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 지금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구나.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재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고발한 것으로서 촉발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판세에 대한 뭐 두 분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1시간 내내 장동혁 놀리고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좀 재미없는 얘기, 본질에 해당하는 얘기를 제가 생각하는 걸 드리자면 네.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 책 중에 샤츠 슈나이더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쓴 건데 아. 유명한 책입니다. 네네. 유명한 학자고. 근데 그분의 정치학의 핵심이 정당 정부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의 제1 목적은 집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대중들이 막 나무랍니다. 뭐 정당이 그러면 집권해서 권력 누리려고 있는 거냐 이렇게 나무라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정당의 제1 목적이 집권이라는 건 행정부의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통제권이 군주한테 있으면 왕정인 거고 행정부의 통제권이 군인한테 있으면 군사정부인 거고 행정부의 통제권이 뭐 그러니까 민중한테 있으면 민주주의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그 권한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보다 공천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네. 왜냐면 정책이랑 이념은 이를테면 학자들이나 전문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과 이념만 있고 공천이나 선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냥 싱크탱크란 거지 그거는. 집권이 안 되면. 그냥 뭐냐면은 공천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받는 그게 망가지면 뭐 어떤 뭐 평론을 하든 정책을 만들든 이념을 만들든 그냥 의미 없는 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어제 강원도에 가서도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약 얘기하면 뭐해요? 그걸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제를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천입니다. 공천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판세 아까 전에 강진애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각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선거 전술상 누가 네거티브를 하고 누가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게 막 영향이 있고 뭐 그러겠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뉴스를 보고 이게 지금 민심이 작동하고 있냐면 중앙정치의 뉴스예요. 아니 경기도랑 대구나 이런 데는 공천도 안 하고 있는 정당인데 지금 41일 남았는데 가서 표를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재수 후보나 뭐 김경수 후보나 뭐 김부겸 총리나 이런 분들이 캠페인을 엄청 기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 정당이 도저히 손이 안 가게끔 지금 정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천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내놓을 후보를 국민 앞에 이렇게 선보이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회복을 하겠으며 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으며 그러냐는 거죠. 이게 본질인데 그 당의 지도부가 그 정당을 해체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선거 판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유권자 귀에 잘 안 가닿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선거 40일 앞두고
당 대표 물러나는 게 책임 다하는 것인지 고민. 네, 고민.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안 한다는 거야? 안 물러난다는 거죠. 네. 고민이니까 네, 고민을 했다. 고민할 수 있지 뭐. 네, 지방선거 40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 물러나는 것이 QWER 노래 중에 고민 중독이라고 있지 않나요? QWER. 그렇죠. 그 제목 고민 중독 맞죠? QWER은 또 누구야? 갑자기 왜요? 아이돌이야? 고민이라고 하니까 그 노래 생각났어. 나 그 노래 좋아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지선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만 뽑아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한간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인지 그 앞뒤의 맥락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제가 같아요. 아는 바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자라면 물러나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었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상해지죠. 그리고 지금 막 그 장동혁 지도부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산 북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무공천설도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서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안 물러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확실합니까? 왜 물러나요. 그렇게 확실합니까 우리 장희찬? 그냥 안 물러나요. 네. 그냥 전혀 안 물러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물러나나 없어요. 안 물러나나 크게 차이 있어요? 갑자기 장동혁 대표 물러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지지율이 15에서 30대일 거 아니고 뭐 누가 할 그게 건데, 큰 의미가 있냐고.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건데? 아니 근데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지역 단위로 후보 단위로 다 따로 꾸민다는 거 아니야 선대위를? 서울은 서울 중앙선대위도 하고. 뭐 따로 꾸민다니까 대표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있나 없나 뭔 상관이겠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뭐 그 자리를 뭐 대신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다. 어제 방송 무슨 일 있었어요? 장혜찬이에요 장혜찬이. 어제 방송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방송이요? 방송 박관다에서? 뭐 어제 민감했다 뭐 싸우지도 뭐. 출연진 누구한테? 어저께 하원기가 하원기가 조금 약간 좀 민감하게 좀 싸움을 많이 걸었어요. 누구한테? 뭐 김성현 수석? 아니 뭐 싸움을 건 건 아니고 그냥 뭐 누구였는데? 아 진짜 민감하고 싸웠던 거는 다른 방송사에서 매일신문에서 어제 이동재 기자랑 그 문성호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예의 없게 했다가 뭐 사과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누가 같은데. 홍기가? 홍기가 약간 말투가 좀 땡땡거리는 게 있잖아. 홍기가 요즘 좀 특히나 좀 심해진 것 같아요. 틱틱거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깨에 힘이 이빨 들어간 거야. 힘 들어가서? 좀 지지율 높아지고 김부겸 잘 나온다고.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어제 사실 이제 이나루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방송이 조금 민감했다. 싸우지들 마라. 개혁신당 화이팅이라는 결론을 사우디바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우디 말은 왜 그래? 약간 아랍 쪽이잖아요. 그 애기한테 하는 말 아니야? 애기한테 싸우지 마. 달래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장동혁 대표가 속보가 나와가지고 대표에서 물러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와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만난 미국 국무부 뒷모습의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죠. JTBC가 미 국무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뒷모습의 주인공은 개빈 왁스. 왁스였습니다. 젤 아닙니다. 젤 아니에요. 왁스입니다. 왁스 많이 바르시긴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이 개빈 왁스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고 돌아와서 2박인가요? 더 한 우리 장동혁 대표의 자세.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분이 30대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왁스가. 왁스. 외모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왁스 동생이 30대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니 이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30대 정치인이 어쨌든 차관 비서실장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잖아요. 거기서 일단 미국에 고위직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개빈 왁스가 30대인 게 놀라웠다가 평이군요. 나는 그냥 30대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지 수염을 길러서 저렇게 뭐 노숙해 보인다는 인상이 있는 거지. 얘기 아니야. 또 저분한테 또 괜히 명예훼손 의미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30대에 나 세은 명예훼손 할 거야 이런다고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아니, 30대였다는 게 놀랍다.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개빈 왁스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일정을 좀 바꿔서 움직인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차관도 아닌 차관 비서실장인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관이 있고요. 네. 차관이 2분 있을 거예요. 1차관, 2차관. 그다음에 차관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네네. 차관보 같은 경우는 1급 고위공직자죠. 한국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관이 있고 네. 부장관이 있고 네. 거기에 그다음 차관보가 차관이 있고. 있습니다. 차관이 있고 차관보가 있지. 그러니까 맞아.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 차관보. 네. 그럼 차관보 비서실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고위 국장급인 거예요. 차관보의 우리의 차관보랑도 안 맞는 거야.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교부로 따지면 장관, 차관, 차관과 차관보, 차관보와 실장, 그 차관보와 실장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온 건데 원래 제1야당 대표가 나가면 차관보급의 사람을 만나요. 저 차관의 비서실장도 차관보급이야. 그래서 사실 원래 역대 당대표가 나가서 야당 대표가 나가서 만난 그 직급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진짜 문제는 숨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하. 네, 장동혁 대표가 왜 떳떳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그냥 뭐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한미에 관련된 외교를 하고 왔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지금 관세 어떤 체결된 이미 그 거래에서 이 우려를 좀 전해주고 왔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구인지 그냥 밝히지 않았다 그냥 언론에서 확인하니까 이게 오히려 좀 백래시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좀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고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나 누구를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할 나무라지는 않거든요. 전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야당은 의원과 입법 간의 그 외교는 있지만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직접 나가가지고 외교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전 지적할 게 있는 거지. 여기서 뭔가 뭐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 뭐 우리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다, 급이 낮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뭐 물론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로는 이 급을 지켜야 되는 게 원래 외교의 그 순리예요.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데 비슷한 급을 좀 만나는 게. 그렇게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정부 입장이긴 해요. 근데 물론 야당으로 간 거니까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1야당의 대표면 의전 서열이 7위 혹은 8위 되는 굉장히 높은 의전 서열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보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급은 사실 조금 안 맞는 격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 가서 수속하고 있는 중에 이 차관보 비서실장이 본다는데요 하니까 그럴까? 이러고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그런 결정이 그러니까 미리 예측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미국의 차관보 비서실장을 한들 제1야당의 대표한테 오라가라 하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결례 아닙니까? 오라가라 하는 게. 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JTBC에 따르면은 차관보급은 맞는데 직함 자체가 차관보인 다른 인사들과 달리 의회의 인준이 필요 없는 임명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개빈 왁스가 실세긴 해요. 개빈 왁스가 요즘에 실세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왁스 결혼식 축하 멘션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위공무원 뭐 차관이든 차관 비서실장이든 결혼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자기 트위터에 올린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실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 또 비공개 면담이 뭔가 더 추가로 있었겠죠. 네네. 아무튼 개빈 왁스 자체가 그렇게 폄하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칠 수 있는 사이냐 아니냐인데 골프를 치고도 남을 사이다. 근데 이제 이 벤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백악관 긴급 회의로 취소된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흠썬님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현지 만난 거다라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가 개빈 왁스 미국 장례찬이다. 좀 길러봐 이렇게 왁스 바르고. 아니 근데 비교 사진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그 누구야? 그거 커피 드리자. 나름 맞는 말인 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여당일 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 네네. 개빈 왁스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되느냐 안 되냐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란 말이죠. 개인사까지 막 따로 공개적으로 축하해줄 만큼. 그러니까 막
야 겨우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왔어? 이럴 급은 아니다. 네. 아무 직함이 없는 골프 친구 만난 거 가지고도 민주당 사람들은 막 우리 누구 만났다 막 그러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뭐 실세는 실세다. 개빈 왁스는 한국의 장해찬 정도 된다. 미국의 장해찬. 아니 그게 비유가 확 되네. 비유가 확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직함이 있는 그러니까. 실세고. 나도 최고위원이란 직함이 있었잖아. 직함이 그렇지 맞네. 그 청년재단 이사장 정부직은 아니지만. 청년재단 이사장에다가 최고위원이었지만 청년 최고위원이었죠. 청년 최고위원이었는데 듣기로는 진짜 원내 의원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면 장례찬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또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의 소문을 전 몇 번이나 장해찬. 들었고 정말 눈만 찌릿하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잡았었던 장왁스 그런 사람이었죠. 정철구도. 예찬 왁스. 아무튼 장해찬 여러분 화무 11홍 인생 무사 공수래 공수거. 그래도 한때 옛날에 H.O.T 노래 가사 이거 있지 않았나? 공수래 공수거 있었지. 부질없는 거. 우리 H.O.T 세대잖아. 머리 진짜 좋다. 예. 자 어쨌든 장동영 대표는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또 장동영 대표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또 만나서 방미 성과와 항미 동맹을 또 논의했다고 하는데 장동영 대표가 이런 외교 이슈로 인해서 계속 지방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좀 득볼 게 있나라는 좀 의문심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외교 문제가 외교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 X에다가 이스라엘 막 욕하고 막 정동영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까서 미국이 정보 끊고 그러니까 이거 아픈 지적을 때리는 거죠. 아픈 점을. 와 개빈 왁스 나랑 띠동갑이야. 와. 계속 나이에만. 띠동갑이 내리는 거지 아래로. 내 밑으로 띠동갑이야. 누나가 46세니까. 성공했네 진짜 이분 대단하다 진짜. 34세. 93년생. 93. 진짜 젊네. 누나가 그러면 왁스 동생 짱이다. 8호예요? 아니잖아. 아니지.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띠동갑이니까 93이잖아. 8일이지 맞다. 8일 맞다. 8일. 띠동갑이야. 굳이 한 번 더 찝었어 8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46이네. 그만해 나이 얘기. 이미 다 알려줬어. 반올림하면 50이네. 내 생일날 이미 내 나이는 다 알려줬어. 다 알더라 이제.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 기인이 말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장최고가 얘기했었던 그 구성핵 시설 농축 우라늄 퍼센테이지까지 얘기해가지고 대북 제재 정보 제공도 못 받고 정말 백척간도에 선 건 맞는데 이 문제는 선거 한복판에 나가다 보니까 이 미국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효과는 못 보고 당내 반발이 조금 거세게 좀 표출화가 되어서 장동영 대표가 좀 적지 않게 좀 당황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배현진 의원이 뉴스쇼에 나가서 여러 인터뷰를 하는 것 같던데 이 국내의 정치 상황이 워낙 본인한테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빠져나갈 궁리로 미국을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 아니라 국내 어떤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미국을 어떻게든 가보려고 일정을 만들었고 거기서 한 번 더 몇 박 더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당내에서 반발의 기류가 있다라는 것은 이 한미와 관련된 그 정부의 외교의 실책 등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효과는 못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MBS에서 조사한 결과 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는데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또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권하다 기억신당. 조사 주체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지금 MBS에서는 15%까지 떨어지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8%의 지지율을 지금 조사가 됐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같은 2%로 계속 자리하고 있다. 오히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9%로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더 높습니다. 없음이 2당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좀 돌아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지율인 것 같고 사실 좀 비등비등해야 선거도 좀 재밌고 볼만한데 지금 너무 압승인 것 같아서 약간 좀 관심이 안 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거는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지지율에 취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또 잦은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또 오만하게 보이면 또 우리 시민들께서 바로바로 또 날카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늘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근데 목소리 최선을 자체는 톤 자체는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상기되어 있어요 지금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티가 납니다. 예. 자 마카다미아님께서 안 그래도 그 후원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CBS에서 패널들이 왁스 만난 거는 장해찬 만난 거다라고 방송에서 이미 떠들었대요. 아 그래요. 좋겠다. 근데 되게 그 한때 그런 영광을 누려봤다는 것도 나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패널하는 실제. 아재들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죠. 그치. 약간 개빈 학수랑 약간 비교되는 건 너무. 그건 바로 되는 나. 뭐 CBS 월요일 패널은 아, 저죠. 오늘 그렇게 했어요. 장해찬이랑. 코리아 왁스네. 오늘 누구였지? 예. 코리아 왁스. 오늘 하원근 들어갔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헌기가 얘기했던 K 것 같아요. 왁스. K 왁스야. 본인 입으로 K 왁스래. K 왁스. 장예빈. 장왁스. 아, 왁스가 성이지?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슈퍼챗 후원 이렇게 도움 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좋아요 목표는 올해 왁스가 좀 바르고 2,000개. 그랬어. 네. 왁스 옛날 유명했는데 진짜. 다 내려놨어요. 저 지금 감기약에 취해 있어. 너무 힘들어. 왁스 그 유명 노래 뭐지? 화장을 고치고. 한번 한곡 갈까요? 해줘요. 화장 고치고 한번 노래 기억이 한번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나더라고요. 금요일이니까. 예. 너 왁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놀아 시작. 난 가사를 몰라, 해준 게 그것도. 없어. 받기만 했을 뿐. 받기만 그치?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아니 모르는 노래가 없어. 나 같은 여자 노래방 좀 다녔네. 좀 친해, 저. 자, 여러분들 뭐 저희가 3,000% 빠져도 이해해 모르는 주십시오. 노래가 없어. 오늘은 오늘 김희철급이야. 금요일입니다. 다 나온다. 춤 나와. 아 그러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좀 노래방 많이 다닌 것 같아. 금요일 방송은 좀 듣는 거 좋아해요. 아니 장해찬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기린을 같이 응원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즐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이 하나 보다. 진짜 방송 산만하다. 맞습니다. 오늘 뭐 저희 방송을 아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근데 이 맛에 이해하고 금요일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럼. 화수목 그렇게 시청은 보시는 안 나와요. 네. 그거 진짜 재미없더라. 네, 진짜. 봤어? 네. 힘들어요 말을 다 각자 다르네. 아니야 나는 저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제도 아니 예찬이 노래 잘해 그리고 제일 잘하지. 목소리가 괜찮아. 예체능인인데 뭐. 받기만 했어. 받기만 했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실세로서 받기만 했네. 그래서 미. 그래 사과도 잘한다. 야. 역시 장왁스. 야 개빈 왁스 때문에 왁스 노래를 부른다는 건 진짜 진짜 아재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야 우리 대단해. 괜찮아. 왁스를 빡세게 발랐네. 왁스 많이 들어간다니까. 제대로 줬네. 이름이 딱 좋아. 왁스가 머리, 많이 들어가. 머리에 수염도 발라야 되고 머리도 발라야 머리 되고. 한 15분 이상 썼다. 근데 머리숱이 장난 아니다 진짜. 머리도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야 진짜 외모 평가하는 거야 지금. 개빈 왁스의 외모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야 저희는 잘생겼네. 잘생겼어. 93년생. 잘생겼다 그놈. 다 깐답니다. 멋있다, 멋있어. 여러분들. 약간 벤스도 좀 닮은 것 같고. 네. 왁스 벤스. 왁스 이름이 벤스. 스로 끝나야 스로 되는구나. 끝나야 되는구나. 우리 장해찬 찬스. 그러려고 이제 나도. 우리 장해찬 배우가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진짜로 노래를 1, 2절 풀로 노래 한번 할까요? 불러준다고. 드럼을 약속을 쳐야 했어요. 돼요. 네. 드럼 진짜 잘 칩니다. 너무 보고 싶다. 장난 드럼. 아니야. 네. 제가 한번 제 방송에서 그 장난감 장난감 드럼을 갖다 놨는데도 어머나. 치더라니까. 그래? 드럼을 쳐도 그러니까 장난감 드럼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쳐도 안 쳐지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뭐 더블 스트로크인가? 네. 이게 타닥 배웠나 보네? 이거를 배웠나 장난감인데도 보네. 해. 전공이 드럼인데. 전공이 들어요. 네, 전공이 드럼이에요. 그래. 네. 대단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너무 그런 보고 거 한번 싶다. 봐야 됩니다. 야. 그래서 진짜 왁스 보컬 한번 하고 어디 가라오케 한번 가요? 제가 드럼 있는 곳으로? 봄맞이 회식해가지고 이제 한번 가. 왜 자꾸 그게 회식으로 가냐? 누나는. 누나 집에 들어가기 싫나 봐. 아니 나도 잘하는 거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뭔데요? 술 마시기. 좋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장해찬은 네덜란드에서 드럼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럼요. 예. 나는 왜 문학을 전공한다 생각했지? 음악 예찬이. 전공했어. 음악 전공이고 문학 전공은 하지 않았고 또 약간 좀 실력 있는 음악가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정치도 이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듬을 타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잘 치나 보다 누구를 막 한동훈도 치고 막 누구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치나 보네. 전공 살려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얼굴에 붓기가 안 빠지네. 예. 늦잠을 잤더니. 네.
방송 괜찮겠어요 저희? 우리 유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K 왁스님께서는 아직 얼굴에 붓기가 빠지 않았다. 예찬이 왁스 좀 발라야 돼. 너무 머리 죽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이거 이 맛에 보려고 금요일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럼요. 예. 여러분 화수목 한번 이 시청자들이 잘 안 보시죠? 예. 노잼도 그런 노잼 방송이 없어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인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좀, 어쨌든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고한 거?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한 경고일지,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친한계를 겨냥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 즉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우리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희찬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니 이거는 어쨌든 선거 국면은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서 내부 총질하는 건 즉시 처형감이죠.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 뭐 부산 내려가서 한동훈 돕겠다. 이게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당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거랑 다를 게 뭐예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장동혁 대표 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못하냐를 떠나서 선거 40일 앞두고 이게 진짜 뭐하는 정당입니까? 이 정당이. 이딴 식으로 당 운영을 하면 다음번 당대표가 누가 되든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강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치. 최소한의 기강. 예.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이제 그 당 대표가 지금도 계속 뭐 누구를 교체하겠다, 뭐 지금 해당 행위 하지 말아라, 요렇게 지금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언을 하게 만든 당내 인사들의 내부 분열도 전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요. 예. 누가 가장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친한계들이죠. 친한계들. 지원하고 하는. 야,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배현진 의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 잘 괴롭히더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멘트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너무한 거잖아, 그거는. 아니, 전체 한번 맥락을 쭉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괴롭힘. 그러니까 당연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못해. 그리고 이른바 강성지지층, 뭐 극렬한 유튜버들 끌어안느라고 보수와 외연을 놓친 것도 맞죠. 근데 그래도 본인의 당 대표잖아요. 당원들이 뽑아준. 그러면 선거 한복판에서 당인, 특히 의원들이 해야 될 인터뷰는 일단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죠. 입을 닫고 나중에 선거에 대해서 강하고 아주 매섭게 책임을 지우는 게 전 그게 정당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민주당보다 더 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한동훈 대표를 지키고 싶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별명이 있잖아요. 권력 풍향계라고. 항상 이준석 대표 때도 그 다음 차기 정권, 차기 권력을 노리고 비판하기도 했었었고, 결국 자기 공천이에요. 자기 어떤 국회의원의 영속적인 한 번 더의 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이 현직 당대표를 정말 거세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장동혁뿐만 아니라 배현진 당신도 다를 것 없어라는 비판을 자아내기 충분하기 때문에 좀 다들 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뭐 여야 막론하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싫어하는 게 집안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도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내부 싸움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칩니다. 맞아. 그래서 막 지지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뭐 친한계든 장동혁 걔들 뭐 있다 한들 자기들끼리 싸우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도 안 나가고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는 것 같고, 아까 이긴 총장이 권력 풍향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배현진 씨와 아주 가까운 동료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동료. 뭐 회사 동료, 뭐 학교 동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아직 제 친구 중에 그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권력 풍향계는 잘못된 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이분은 특징이 본인이 이렇게 머물렀던 그 숙주를 잡아 먹습니다. 자, 첫 번째. 홍준표. 홍준표 갔었죠. 거기서 기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다음 윤석열 갔죠. 기생하다가 죽었어요. 한동훈 갔죠.
가다가 대표 날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기서 성장하고 그 숙주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별명이 발판으로 쓴다. 베일리언이다. 베일리언? 배현진. 에일리언이랑 배현진의 합성어네요. 베일리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쏙 와닿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요. 전 무엇보다 홍준표 전 시장 그렇게 비난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서운했지. 정말 그 오늘 또 인터뷰 도중에 욕망이 장동혁 대표를 뭐 감싸고 있어가지고 과거의 장동혁과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본인에게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욕망이 배현진 의원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 노선 차이를 떠나서 당내에서 그냥 배현진 의원 하면 이제 다 약간 손사래를 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으니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지금 같은 모습이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이준석 대표 때 처음으로 그 최고위원 4명 사퇴해서 지도부 붕괴시켰던 그 사례를 처음 만든 게 배현진 의원이었었고. 그때 생각나요. 그 등 쫙 때리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 손 때렸나? 그리고 오늘 또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거든요. 배현진 의원 인터뷰 있자마자. 그리고 되게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 어떤 그거는 거죠? 배현진 위원장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뭐 사람 안 변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불만 어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세은, 이기인, K-왁스였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계빈. 미안해요 오늘.